네, 취재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을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좀 시끄러웠던 모양인데 뭐 국회가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사실 의문을 갖는 국민도 많습니다. 무슨 결정이 난 겁니까, 최근에? 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네.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특활비 문제는 하반기에 있을 소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네. 문제는 이제 올해 아직 남았잖아요.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에 특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네. 결국에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당장 없애지는 말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투명하게 처리를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그런 업무 추진비 성격이 강했었고요. 그 사용처를, 용처를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이 없어서 특수활동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 활동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영수증을 없앨 거면 뭐하러 특수활동비를 남기냐 이런 지적이 실제로 있는데요. 국회가 무슨 정보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특활비라는 거는 어디 공개하면 안 되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게 특활비인데 지금 그 과거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자료를 봐도 2011년에서 뭐 13년 사이에 특활비 내역이 뭐 원내 대표들이니까 그렇겠지만 몇 가지 겸임을 하면 한 의원, 일부 의원은 6억, 뭐 황유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의 특활비를 이제 2년 동안 받았고 그 특활비를 다 어디다 썼다고 그럽니까? 그 특활비 내용들이 대부분 교섭단체 활동비 아니면 뭐 의정연구 인센티브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특활비로 필요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하면 다른 명목으로 공식화해서 예산에 넣으면 되지 특활비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쌈짓돈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뭐 투명화를 넘어서 특활비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예산에 넣고 아니면 폐지를 하라 이런 지적도 나오고. 3당 대표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투명화될 특활비 물론이고 또 뭐 어떤 이름을 바꾸든 간에 우린 특활비 명목 돈은 받지 않겠다. 당장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3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민주, 한국 두 당은 이제 특활비를 이렇게 영수증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특활비 일절 받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김관영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을 끝까지 설득해 내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가 대개 5개 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당은 투명화의 방식으로 뭐 쓰겠다는 거고, 나머지 3개 당은 안 쓰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안 쓴다고 했고. 이게 교섭단체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 그 고의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교섭단체 빠졌기 예, 때문에 교섭단체 빠졌기 네네. 때문에 이제 같이 언급이 안 되는 건데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특수활동비는 당장 이제 폐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바른미래, 평화, 정의 세 당이 거대 양당 중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동안 그렇죠? 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당과 각을 세우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이런 문제 그래서 야합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그 상당히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거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희죽대니 막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 다소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평화당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활비는 공개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 폐지가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각 당이 하겠다고 하면 그 방식대로 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뜻을 모아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당장 그 올해 남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던 이유도 그 특활비라는 것이 국회만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다른 부처나 뭐 이런 데도 받는데 국회만 이렇게 앞서 나갈 수는 없다. 왜 없죠? 국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있겠죠. 국회 차원에서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최근 얘기를 했던 게 이미 7월부터 원내대표 특활비 안 받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받는 건 당장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꼭 필요한 돈이 있다면 네. 그것을 제도권 안에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이제 각 당의 합의가 필요하겠는데 당장 특활비를 받고 안 받고는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당론으로 만듭니까? 왜냐하면 각 이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이라던가 이런 데 간사들에게 특활비가 다 지급이 되거든요. 네네.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당 의원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은데 그럼에도 특활비를 받는 것이 지금 이 뭔가 여론이라던가 등등등 많이 쌈짓돈이란 비판이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러니까 그 노회찬 전 의원 발의했던 그 특활비 폐지 법안에 이제 공동 발의를 같이 나왔죠. 같이 예. 했었죠. 그래서 양당의 이 특활비 유지 결정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네.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자신 SNS에 특활비 개선, 뭐 영수증 첨부 이런 표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폐지 수용을 하고 꼭 필요한 비용은 또 투명하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제도화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한 발 물러섰는데요. 다음 주 내에 다시 협의를 해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명확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뜻은 자유한국당과 합의 본 거를 지키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합의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더 봐야겠지만 네. 특활비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당과 올해 남은 기간에는 영수증 처리로 대체하겠다라는 합의가 나온 뒤에 워낙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그 전의 입장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남은 정기국회 운영에 이제 지장이 있을까봐라는 얘기를 SNS를 통해서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그 진전된 그러니까 특활비 폐지 쪽으로 가는 그런 방식의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뭐 쓰겠다. 이제 이런 합의를 봤는데 네. 다음 주에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아무래도 뭐 여론이나 이런 향배에 따라서 그 합의가 천년만년 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할 수는 있겠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한국당 쪽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재론을 해야겠다 이런 논의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수활동비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가 이제 해외 출장 문제도 상당히 컸었죠. 피감 기관이 이제 그 밝혀진 게 코이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디 지금 그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일단 밝힌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가장 문제가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해외 뭐 사업 아까 말한 코이카라던가 이런 해외 사업에 이제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네.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해서 현지에서 이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건데 이제 이 비용이 그 피감 기관의 이제 비용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이게 혹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하죠.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각 피감 기관별로 각자 조사를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이카면 코이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권익위에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 들으시기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피감 기관에서 자기 그 기관을 스스로 뭐 조사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의문이고 더구나 그 상대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녹취를 하나 들어본 다음에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녹취가 준비가 돼 있죠? 해도 됩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권익위가 그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을 해온 대로 그게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 국회에서 그 피감 기관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해외를 나갈 때 그 출장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비용 문제가 각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출장비는 있겠지만 그 외에 뭐 비행기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공무에 의해서 당연한 가는 거죠. 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명확하게 딱 그 뭐 개인 출장비 어느 정도 선이 아니라 그런 출장을 갈 때 비행기표, 숙박비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피감 기관의 돈으로 가게 된 그 피감 기관 돈은 이제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네. 매년 이제 예산안을 심의하고 할 때 그 산하 기관을 심의할 텐데 여기서 문제가 그 피감 기관이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인데 네. 우리가 너희 출장 갈 때 얼마를 해서 하겠다 이 액수를 하고 그걸 국회가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국회 대변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죠? 그 권익위에 물어본 거죠. 그죠. 권익위에 네, 그랬더니 미리 권익위가 문제 없으니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왔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검 조사를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이미 확인을 하고 갔다 왔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대체 확인을 해준 권익위는 무엇이고 또 이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조사를 해보라는 권익위는 무엇이고 입장이 서로 네. 다른 거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지금 공식적인 그 얘기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의적인 문제는 있다. 근데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전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확인을 하고 갔다. 이게 그러면 도의적인 국회 문제는 뭔가요? 국회 외통위의 차원인데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출장을 꼭 가야 된다면 그 비용을 이제 피감 기관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출장 계획은 미리 정해질 테니까 얼마 예산을 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첫 번째 예산을 정하는 그 주체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예산의 적절성, 가령 갈 때 1등석을 타고 간다거나 꼭 비즈니스를 타고 가야 된다거나 숙소는 몇 성급 이용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뜯어보다 보면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가서 현지 시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광을 많이 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의원들은 그 내 돈으로 했다. 관광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출장비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국민 감정에 있어서 그런 외국의 공적 업무를 위해서 갔는데 관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코이카 직원들이 이제 그 과정에 동원이 됐다. 의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비용도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조사 중이란 말이에요.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런 부분 모든 걸 포함해서 사실 이 액수 책정 그리고 처음에 이 예산을 짤 때 자체에서부터 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권익위는 왜 아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권익위가 코이카는 자체 조사를 하라고 했고 국회는 조사하라는 얘기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익위가 국회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 분명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권익위 얘기는 실태조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만 한한다. 네. 그러니 우리는 국회에는 조사를 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법률 규정을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권익위가 뭐 부패 방지를 위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이제 국회가 포함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패 방지 시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뭐 자료 제출 아니면 관련자 진술 가령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보좌관이라던가 함께 네. 동행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38명의 국회의원인데 명단 이런 것들은 비밀리에 이제 줬단 말입니다. 그럼 권익위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탐탁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왜 국회의원 명단이 안 나옵니까? 그 38명에 대해서는 네. 뭐 개인 보호 이런 걸 이유로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래서 그때 그 방금 국회 대변인이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럼 공개를 해달라.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개를 해달라. 아니, 문제가 있어도 공개를 해야죠.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런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뭔가요? 그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저희가 뭐 어떤 공개를 할 때 있어서 항상 개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 물론 이런 경우는 공익이 훨씬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규정을 들어서 현재는 공개를 잘 미루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뭐 알려고 하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의원들이 뭐 다 며칠씩 자기 자리를 비우고 외국을 나간 것이고
그게 코이카와 관련된 출장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뭐 출입 기자들은 모를 리가 없겠군요. 조만간 명단들이 나올 가능성이 출장을 있겠네요. 간 사례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뭐 코이카라던가 이런 몇몇 단체 조합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박 있는 기자도 부분이겠죠. 몇 명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이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것도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뭐 또 하나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네. 그 한국 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 매 주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또 각 당 지지율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민주당이 현재까지는 40% 그러니까 지지율 뭐 꽤 여유 있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내림세가 좀 이제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이 2위인데 16% 그리고 그 뒤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순인데 네. 민주당이 이 40%라는 지지율이 이 지난 대선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16%고 자유한국당이 11%인가요? 네, 11%. 아, 이제 조금 격차가 벌어졌군요. 바른미래당이 5%, 네. 또 민주평화당 1%인데 특이한 점은 무당층이 26%에 달한다. 이런 이런 늘어난 겁니까? 무당층이라는. 네, 아,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지지하지 않는다는 않는다. 사람들이 네, 늘어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 이런. 아, 민주당은 좀 확연히 떨어지는 건가요, 저게? 지난주보다는 1% 떨어진 거지만 네. 좀 추세를 오래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 몇 퍼센트냐의 문제가 아니라 추세를 많이 보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지난 대선 이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최저치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뭐 유달리 잘했다 이렇다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워낙 고공행진 높았고요. 네. 또 야당이 사실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최근 그 민주당의 이념적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 우클릭 오른쪽으로 가면서 네. 일부 지지층이 특히 정의당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네. 실제 그 여론조사에서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따로 정당 지지율을 매기거든요. 네, 네. 진보층인 사람이 민주당 대선 당시에 5월 2주차 때는 지난 2017년 5월 2주차 때는 66%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는 54%로 그러니까 12% 진보 자신을 스스로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12%가 이탈을 했고 또 반면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봐도 최근 이제 민주당이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앞서 뉴스가 나갔지만 소극적인 부분 이런 이 조사 결과는 그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수활동비를 뭐 양성화한다 하기 전에 조사한 거죠. 8월 7일에서 9일까지 조사가 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특수활동비 문제도 있고 해외 출장 문제도 있고 하여간 국민 눈에는 고깝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가장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고요. 네.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사실은 조금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까? 지지율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25일에 있습니다. 25일에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지도부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어느 정도 받쳐야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1강 2중이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찬 네. 의원이 1강, 나머지 두 후보 송영길 후보 또 김진표 후보가 2중으로 꼽히는데요. 네. 뭐 이해찬 의원이 대세를 굳힐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그 조사를 했나요? 여론 조사를 좀 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해찬 후보가 약 1.5배수 다른 후보들이 20% 초반 정도라면 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30% 중반 이런 오차 범위 이상의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1위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여론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네. 각 당은 또 각 당의 경선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원, 권리 당원이 그렇죠. 있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당원 쪽에서는 어떻게 의견들이 나옵니까? 당원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기존 여론조사가 추세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가중치를 인구 대비로 두거든요. 네. 그런데 각 당의 당원은 그 인구 비율대로 당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령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 27% 정도 이제 당원이 있는데 전 그 인구비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그런 부분을 보정을 하고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당내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당원들은 어떤 마음이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는 지금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그 얘기를 담당하는 할 수 기자들이 볼 때는 뭐 이해창 후보가 사실 강세 인구는 확실한가요?
강세인 건 맞고 네. 다만 기간이 아직까지는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세론 굳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뭐 최근에 문실장 발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 이제 직함이었던 실장으로 지칭을 그건 해서 무슨 얘기죠? 그 어떤 팟캐스트에 나가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과거 직함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도 실장이라는 이제 건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문실장, 아, 무실장 예. 얘기를 해서 그때 이런 이해찬 후보는 총리였나요? 총리 시절을 얘기하는 아,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문 대통령의 또 지지자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를 그래요? 내기도 했고 오히려 좀 친근하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건 뭐 그렇죠. 사람 느끼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한 50대 후보다 보니까 네. 계속 세대 교체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혁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뭐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해철 의원 등 다수 친문 의원들이 이제 친문으로 불린 친문 중에서도 친문 오브 친문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이제 뭐 전해철 의원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김진표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느 네. 정도는 이제 맞는 내용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문 결집력은 강해졌는데 또 반대로 스스로를 비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저쪽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 또 김진표 후보 개인의 어떤 보수성, 과거 종교인 과세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의 그런 시선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근데 이번에 그 이해찬 후보가 워낙 뭐 당에서는 어른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선거 과정이 좀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의당과 24% 차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너무 공격을 하면서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여당으로서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주당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주의를 줬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이재명 탈당론 나오고 네. 뭐 네거티브가 좀 시작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개입을 하겠다. 뭐 과거에는 그런 측면이 없어서 서로 싸웠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사실 좀 중요한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뭐 혹시 박 기자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변수 같은 거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것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그 각 지역을 돌면서 대의원 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견 발표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토론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네. 각자의 이제 정견 발표 그리고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투표를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8월 25일 날 투표 그리고 그 전에 뭐 대의원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합산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전국 순회 방식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바로 그렇죠. 투표를 하고 네. 그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또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론회를 하다 보면 서로 후보들이 각 후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서로 질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후보들의 생각이라던가 가치관의 차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을 훨씬 명확히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좀 후보들의 어떤 또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에 관심 있는 분들은 토론회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광열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